요즘에도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힘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견뎌낸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번 버텨보자는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세상에 그런 얘기는 꽤 많죠. 그런 책들도 많은데, 하고 많은 그런 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라면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이 신경정신과 의사라면 단순한 위로를 떠나서 뭔가 더 기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세상을 떠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전쟁 전까지는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8년도에 우리 모임에서 자주 나오는 연도이기도 하죠. 1938년도에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합병된 후에 유대인이 아리아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유대계 병원인 로스차일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병원으로 옮겼다가 1942년도에 아내와 함께 체코에 세워진 유대인 수용 게토인 테레지엔 슈타트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테레지엔 슈타트라는 곳이 바로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에 등장하는 바로 그 게토입니다. 그래서 테레지엔 슈타트에 수용되었다가 1944년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이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며칠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사람들은 일단 첫날 90%가 죽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다행히 건지고 다시 며칠 만에 독일 뮌헨 근처에 있는 다하우라고도 하고 다카우라고도 하는데 그런 수용소로 이송되어서 5개월을 보낸 다음에 1945년도에 다시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는 투르크하임 수용소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먼저 아내와 함께 체코의 테레지엔 슈타트라는 이름의 게토에 수용되었다가 그 다음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일의 뮌헨 근처에 있는 다카우 수용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던 투르크하임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서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하고 동생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었고 아내는, 이것도 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내는 독일의 니더작센 지방이라고 있어요. 니더작센이 네덜란드 옆에 있는 지방인데 니더작센 지방에 있던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저희 모임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베르겐벨젠이라는 이름을 기억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베르겐벨젠이 바로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에 등장했던 그 수용소죠. 안네 프랑크가 그곳에 수용되었다가 사망했던 그곳이 바로 베르겐벨젠인데, 이 빅터 프랭클의 아내도 베르겐벨젠에서 안네 프랑크하고 함께 죽었다는 거죠. 참고로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배경은 그쪽도 게토인데 거기는 폴란드에 있던 크라쿠프 게토라는 곳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 여러 수용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가 또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그걸 운이 좋았다고 말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주로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했겠죠. 물론 빅터 프랭클이 의사로만 일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강제 노역도 하면서 의사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경험과 함께 그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제가 작가 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서상으로 뭐 테레젠 슈타트에서 어떻게 지냈고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지냈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가 소개 때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떤 식으로 수용소들을 옮겼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강제 수용소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 수용소에 당연히 최상부에는 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가 몇 명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소수의 나치가 있었고 그 아래 실제로 수용소 관리를 맡는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있었으니까 폴란드 출신의 일반 범죄자들, 죄수들이 실제 감독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내무반 반장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배신한 유대인들, 이 배신한 유대인들을 카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배신한 유대인들이 가장 지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아우슈비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체코의 테레젠슈타트 게토에 있던 사람 중에서 1,500명이 한 기차에 타고 며칠 밤과 낮을 달려 폴란드로 향한 거죠. 열차 한 칸에는 8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제발 그들이 탄 기차가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어느 군수공장으로 향하는 것만을 바랬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면 바로 가스실로 간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공장에 가게 되면 뭐 강제 노역에 시달리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차에 타고 있던 1,500명 모두가 간절히 아우슈비츠로 가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멈춘 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의 팻말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있다가 자세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열차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줄무늬에 수의를 입었지만 아주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기차 안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농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자는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며칠 동안 타고 온 기차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을 마중하러 나온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영양 상태도 좋아 보이고 또 심지어 웃으면서 농담도 하는 정도니까 아우슈비츠에 오긴 왔지만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집행유예 망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수년 전부터 그 일만 해오던 일종의 접대반에 불과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심리전인데 독일군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집행유예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지만 계속해서 작은 희망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암묵적인, 묵시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살아날지도 몰라라는 아주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심리전을 썼다라는 거죠. 일단 1,500명이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좁은 건물에서 나흘 동안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눕지도 못할 만큼 아주 좁은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 모두들 나흘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이 지나고 나서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한 줄로 쭉 서서 나치 장교에게 검열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나치 장교가 편안하게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 유대인들이 수의를 입고 남녀 각각 한 줄씩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 장교가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인데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수감자들을 바라보면서 수감자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오른쪽, 왼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가리킨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고 왼쪽을 가리킨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나치 장교의 이 표정이 너무나 무심하고 편안해서 사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어쨌든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왔는데 그 빅터 프랭클을 보면서 나치 장교가 좀 한동안 좀 망설였나 봐요. 그게 빅터 프랭클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 나치 장교가 빅터 프랭클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나뉘는 거죠.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뭐 그렇게 의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뭐 건강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의사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로 비율로 필요하니까 아마 한 명 정도 살려둔 것 같은데 어쨌든 빅터 프랭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됐고 결국은 살아난 거죠. 결국은 이제 오른쪽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고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만큼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바로 화장터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이 1,500명 중에서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10%, 한 15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간 사람이 1,350명, 90%. 그러니까 1,350명이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그 화장터 문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목욕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나치는 희망 고문을 한 거죠. 목욕탕이라고 써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 손에다가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진짜로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빅터 프랭클은 목숨을 건졌는데 왼쪽으로 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한테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먼저 온 사람이 그 화장장에 굴뚝으로 불기둥이 이제 치솟는 걸 가리키면서 당신 친구는 지금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500명 중에서 150명이 살아남았죠. 이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은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의사의 시선으로 그런 수감자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건데 좀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쌀쌀한 늦가을에 샤워를 하고 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감자들이 비좁은 막사에서 9명이 담요 2장을 덮고 자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양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게다가 모두가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모두의 잇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된 작업을 하다가 찰과상을 입어도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들이 곪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의사의 입장에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맞았구나.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원래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전쟁 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의 첫 단계 90%가 바로 화장장으로 끌려간 그 첫 단계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자살할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무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타인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걸 보면 함께 괴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일에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니까 발진티푸스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을 돌보다가 거기에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보기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을 뭐 들것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발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간 거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시신의 머리가 계단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튀기는 모습을 빅터 프랭클이 직접 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창가에서 이제 따뜻한 수프를 마시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그 계단으로 끌려갔던 그 시신이 바깥에 누워 있다가 그 시신하고 빅터 프랭클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랑 대화를 했던 사람인데 죽어서 지금 바깥에 누워서 빅터 프랭클을 죽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남은 수프를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무감각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보기에 불확실한 현실에서 인간은 생존 자체에만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감자들은 항상 꿈을 꿀 때 빵이나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그런 꿈들을 매일 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식사와 고된 노동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인간에게는 마지막 남은 피하 지방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얼마 이상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그 피하 지방을 전부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근육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 저항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모를 보면 누가 다음 차례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인간에겐 성욕도 사라진대요. 심지어는 성적인 꿈도 꾸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는 건 이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 빅터 프랭클이 아까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게 194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수용소 내에서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뜬소문이 끝도 없이 퍼져나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은 1945년 5월 달에 끝났지만 그 미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44년 여름부터는, 그러니까 수용소에까지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에 충분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 내부에서는 1944년 여름 이후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1944년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전쟁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은 1945년 5월 달에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크리스마스 때 끝나겠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대. 이렇게 이제 뜬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1944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탈감에 또 죽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얘기고, 또 종교적인 얘기는 또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종교 모임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수용소 내부에서는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모두가 진심으로 그 속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러셀 서양 철학사에서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유대교는 일신교가 아니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신교이긴 했는데 다른 신들도 어느 정도는 섬겼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 중에 또 틈날 때마다 또 점을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마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일신교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적당히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게 언제 일신교로 통합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서 바벨탑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동안 그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내부에서 그 유대교가 지금의 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아주 폐쇄적이고 철저한 교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조건은, 그러니까 러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조건은 그들이 노예로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폐쇄적인 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 노예들을 풀어줘가지고 유대로 돌아갔더니, 자기들은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이제 철저한 일신교를 지키고 있었는데, 원래 그 자기들 고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신들도 모시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다. 그것 때문에 유대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빅터 프랭클이 하는 얘기도 어떤 그 수용 공간에서 그 종교 행위는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이런 수용소 생활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내면 세계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직 캄캄한 새벽에 줄을 지어서 강제 노역장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용소에서 어떤 노역장으로 가는 데까지는 보통 몇 킬로미터씩 됐으니까 1시간 이상씩 걸어야 됐겠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어느 날 그렇게 걷다가 상상 속에서 문득 아내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죽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내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걷는 걸음을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에서 도피처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역장에 도착해서도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도 아내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치 그녀가 실제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흙더미 위에 앉아서 천천히 저자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험은 저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야간 행군을 좀 유난히 많이 하는 부대여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오뚜기 부대라는 데를 나갔는데, 워낙 행군이 많은 부대이기도 한데 야간 행군도 많았어요. 근데 야간 행군은 걷다 보면 어둡기도 하고 자꾸 이제 잠이 와요. 그 졸다가 막 굴러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그 정신 차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친구를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친구를 한 명씩 불러서 같이 걷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잠도 안 오고 굉장히 좀 걷는 것도 덜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지금 빅터 프랭클은 내면 세계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사소한 일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행복에 대한 어떤 척도도 달라진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 다카우 수용소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그 다카우 수용소가 처음 생긴 수용소여가지고 화장터도 없고 가스실도 없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용소였대요. 그러니까 일단 다카우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 확인했겠죠. 근데 화장터도 없고 가스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어떤 수감자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모든 인원들이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운동장에 서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도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불에 타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소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나갈 때도 조금이라도 덜 힘든 일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덜 잔인한 감독관과 일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작은 일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가 좀 짠한데 밥을 먹을 때 배식 담당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식사가 수프와 빵 한 조각이었는데, 빵이야 뭐 똑같은 사이즈로 나눠줬겠지만 수프는 전쟁 영화 보신 분들 그 장면들이 기억나실 텐데, 수프는 건더기가 아래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배식 담당들이 친한 사람이 오면 국자를 깊게 집어넣어서 건더기를 퍼서 주고, 그리고 안 친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위에서 맑은 국물만 떠서 주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친하건 안 친하건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배식 담당을 만났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수용소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사니까 소위 말하는 요양소라는 곳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 요양소는 50여 명의 정신착란증 환자가 수용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의 정신착란증 환자가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겠죠. 그래서 그 요양소 옆에는 시신 보관을 위한 임시 천막이 세워져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천막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천막 틈으로 자신의 고향 쪽을 계속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는 항상 이제 시신들이 한두 구 놓여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빅터 프랭클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숭고한 목적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빅터 프랭클은 의사니까 언제나 환자와 함께 한다는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죠.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의사가 함께 따라갈 의사가 한 명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을 한 거죠. 저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딘가로 옮긴다라는 얘기는 저거는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기 위한 핑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가는 의사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빅터 프랭클도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환자들 곁에 있겠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고 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동료에게 유언을 남기고 환자들과 함께 출발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정말 요양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원칙을 지킨 것 덕분에 진짜 요양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독일이 1944년 이후에 계속 패전에 그늘이 짙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먹을 게 부족했을 텐데 당연히 뭐 수용소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남았다면 그 남았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해서 결국은 인육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곳을 떠난 게 잘한 일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니죠. 자기는 환자와 함께 하겠다는 원칙을 지켰을 뿐인 거죠. 그리고 또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겠죠.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도망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랑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물품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환자가 탈출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눈빛을 보고 빅터 프랭클이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환자 곁에 남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국제 적십자사의 차량이 도착을 했고, 차에서 약상자가 내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배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킨 것이 결국은 또 그의 목숨을 구한 건데, 그는 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냥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십자사의 차량이 의약품과 담배를 나눠준 이후에도 그날 밤에 나치 대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에 타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치 대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발 이 트럭에 타주시라고, 지금 이 트럭은 스위스로 갈 건데 당신들을 그 전쟁포로 교환할 때 우리 독일의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모셔가는 거니까 안심하고 트럭에 타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럭에 탔는데 이 빅터 프랭클하고 친구 한 명만 그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막사에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테헤란의 죽음이라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자기가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가장 빠른 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테헤란으로 도망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가장 빠른 말을 그 하인에게 빌려주고, 하인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테헤란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죽음의 신이 자기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죽음의 신한테 왜 내 하인을 겁주었냐고 물어보니까 죽음의 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실은 오늘 밤 테헤란에서 그 하인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랐을 뿐이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그것이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오히려 그게 더 구차한 일이 되는 것 같다. 결국 고통스러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원칙을 세우고 차라리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실존적인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정신적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신발이 찢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한 종기가 생겨서 몹시 고생했던 날이 있었는데 나름 몹시 추웠고 막 살을 내는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 저자는 이제 그런 발을 질질 끌면서 이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업장까지 절뚝거리면서 이제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저자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신발을 어떻게 하지? 또 오늘 감독관을 또 누굴 만나게 되지? 막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매일같이 그런 하찮은 생각만 하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이 따뜻하고 환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고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자리에서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하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나중에 강의 재료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대화라고도 하고 메타인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그래서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이죠.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으니까 가벼운 내용으로 조금 이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죠. 마지막 해방의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용소 정문에 흰 깃발이 펄럭였다고 합니다. 항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 살아남은 몇 사람과 함께 비틀거리면서 이제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가 봤대요. 정문 앞에서 멈춰서 가지고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한 사람이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고함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감시병들이 그들에게 담배까지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꿈꿨던 자유가 막상 실현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 이제 그 수용소 주변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초대를 받고 차나 먹을거리를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 년 동안 그들을 이제 짓눌렀던 이제 마음의 그 중압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또 명작 얘기가 또 나오죠. 그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그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시련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는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유명한 문장이 등장하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 해병대에서 만든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 말은 해병대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요.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이 책의 일부 소개가 끝났고 2부는 그래서 이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의 어떤 한 조류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로고테라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가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 동력이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로고테라피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로고테라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자기 존재에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주된 관심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로고테라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도 바로 이런 삶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운명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운명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이 더 쉽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